전화하여 출석을 독촉하였고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여 범행 결의를 강화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할 것을 설득하였으며 이 전 장관과 단전 단수 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살피고 비상계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통과 절차를 보완하려고도 하였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피고인은 지체 없이 비상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국무조정실장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였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대통령실 직원과 부서 등 사후 절차 보완을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피고인은 소위 8시 멤버들만 모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게 됐자 추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무회의 구성원은 총 20명이고 의사 정족수인 과반수는 11명이었으며 당시 대통령실에는 국무회의 구성원 중 피고인, 김용현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등 7명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대통령실 직원 등을 통해 일부의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였으며 김용현 전 장관과 그 출석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계획한 22시경이 가까워짐에도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자 피고인은 직접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하여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출석을 독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초 계획한 대로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김정환 실장 또한 피고인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즉, 위 증거들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도록 건의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과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은 물론 추가 소집에도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21시 29분경 대접견실에 있다가 집무실로 입실하는 모습이고 21시 35분경 다시 대접견실로 퇴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과 있던 21시 33분경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최 전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최 전 장관의 2024년 12월 3일 저녁 통화 목록인데 윤 전 대통령이 21시 33분경 즉 피고인과 함께 집무실에 있을 때 최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전 장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바로 대접견실로 나온 피고인이 퇴실하자마자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는 독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화 내역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상목 장관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나오자마자 송미령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출석을 독촉하는 통화 내역인데 이는 결국 피고인이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출석을 독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오영주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시 1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함으로써 국무회의 의사 정족 수인 11명이 충족되었고, 윤 전 대통령 그로부터 약 2분 뒤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고 어떠한 심의도 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을 나서게 됩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후 아무런 심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이 법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건의한 것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대통령을 말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외관을 작출해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주장은 거짓으로 보입니다. 송미련 전 장관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자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은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해 일절 설명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언한 국무위원들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을 말려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보지 못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손쉽게 국무위원 전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도 소지하여 외부에 알리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 전 장관에게만 출석을 독촉하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장과 비상계엄 당일 행동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만약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을 말릴 생각이었으면 국무위원들에게 같이 말려보자라는 말씀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장관들을 동원하여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가자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전 장관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서 퇴실하려고 할 때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오라고 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CCTV를 보면 22시 14분경 김용현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때는 국무회의 구성원 7명이 대통령실에 있는 상황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김 전 장관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손가락 4개를 편 김 전 장관과 함께 대화를 하였는데, 이를 볼 때 피고인과 김 전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4명을 채워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뒤에 CCTV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1시 29분경) CCTV로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한 수행실장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이는 모습이고, 곧이어 김용현 전 장관은 대접견실로 들어가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가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또한 22시 34분경 CCTV를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실 출입 조치를 담당하는
전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1시 57분경 최상목 전 장관이 22시 10분경 송미령 장관이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에 2명이 부족한 22시 12분경 상황에서 김영현 전 장관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모습인데, 그 직후인 22시 14분경 조규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당시는 조규용 전 장관이 도착한 것을 알고 나서 김영현 전 장관이 이제 1명 남았다는 뜻으로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는 피고인 및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시간을 정리한 것으로, 의사 정족수에서 4명이 부족할 때는 김영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표시하고 1명이 부족할 때는 손가락 1개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당시 대통령실에 있던 피고인과 김영현 전 장관이 각 시간별로 몇 명이 부족한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긴밀히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영현 전 장관이 손가락 4개를 편 채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에서 김영현 전 장관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피고인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상황을 살펴본 사실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자고 건의한 이유가 오로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22시 5분경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대접견실 밖으로 나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반면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22시 18분경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때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나갔다가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다시 들어온 장면인데, 이때에는 김영현 전 장관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영현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영상은 피고인이 김 전 장관에게 서류를 건네주는 조금 전 상황을 확대한 영상입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함께 나간 이후 놓고 온 서류를 가지러 다시 들어왔고, 이때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그 서류를 달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너무도 달라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찼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등 한마디 말도 없이 윤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하고, 오히려 방금 보신 것처럼 김영현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국무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오로지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할 의도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둔 경제 장치가 국무회의 내지 국무총리라는 것은 법에 정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란 범행에 가담한 여인영 방첩 사령관조차도 국무회의는 국무총리도 계시고 국무위원들도 계시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제외하면 국무회의 구성원 중 가장 상급자인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이용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것만 신경 썼을 뿐,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송미령 농림부전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의사 정족수만 채우려고 한 사실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피고인은 이미 강의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대통령실로 오고 있는 송미령 장관에게 21시 37분경 전화를 걸어 출석을 독촉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이 가고 있다고 말을 했음에도 빨리 오라, 얼마나 걸리냐, 더 빨리 오라, 빨리 오세요 라고 말하며 빨리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을 하였고, 이처럼 대통령실로 오고 있는 송미령 장관에게 재촉을 한 이유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계획한 시간이 22시경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2시 18분경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 등을 말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 전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피고인의 모습입니다. 행정부 2인자인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조의 의사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크게 강화시켰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서도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동조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장관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 그 지시는 향후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는 행사 등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비상계엄을 신속히 해제하자고 건의하는 대신 그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회의장 안쪽에 있는 이상민 장관 등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상민 전 장관은 강의구 전 실장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하니 한번 챙겨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데, 이는 비상계엄에 따른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기 위해 서명에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대접견실을 나가려던 일부 국무위원들이 다시 대접견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국무위원들 간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뉘어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고개를 돌리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 장면은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을 하라며 부서를 설득하는 피고인에게 최상목 전 장관 등이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못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최상목 전 장관 등에게 대통령실에 같이 모여서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곧 사실상 자신이 국무위원들에게 부서를 할 것을 설득하였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시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국무회의록에서 보듯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하는 란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말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부서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에 들렀다가 집무실로 들어가기 전 이상민 전 장관에게 경찰 및 소방에 전화하여 단전단수 조치를 확실하게 이행하라는 뜻으로 전화하는 모습의 손동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화라는 모양의 손동작입니다. 피고인은 바로 앞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다음은 앞서 본 것처럼 국무위원들 간의 그 서명 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여 논의가 있은 후에 국무위원들이 퇴실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을 향해 앉아보라고 손짓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이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여 자리에 앉도록 하는 모습입니다. 뒤에서 볼 것처럼 피고인은 이상민 전 장관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약 16분에 걸쳐 단둘이 서로 가지고 있던 문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상민 전 장관을 남게 한 이유는 피고인이 이미 집무실 안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그 이행 방안을 논의하거나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대접견실에 남아 약 16분간 각자 가지고 있는 문건을 손으로 짚어가며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그 문건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본인의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서로 대화하는 모습이고, 피고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상호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주요 장면을 캡처한 CCTV를 캡처한 주요 장면 사진입니다.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문건 중 하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모습이고, 피고인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이와 같이 상세하게 읽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이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때 이 전 장관이 웃고 있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전 장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장관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건을 건네받았고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 피고인에게 문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전 장관이 일어선 채 문건의 일부를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이 전 장관과 남아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의할 만큼 중요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 내용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문건, 구체적으로는 국회, 언론사 등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의하고 이 전 장관이 받은 지시사항을 살펴보고 점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비추어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각부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총괄하여 챙겨보면서 윤석열의 내란 범행을 방조하고 가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상식에 반하는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하는 관용차 안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와 통화하면서 추 대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추 대표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호 전 대표와 23시 11분경부터 약 7분 32초간 통화를 하였고, 그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원내대표를 안심시키면서 마치 비상계엄이 윤 전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이후 추경호 전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소집 장소를 변경하였고, 그 결과 여당 의원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지 못하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그러한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 사령관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고 나오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헌정질서 침해 상태는 계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절차적인 요건인 국회 통고 절차를 확인하는 등 지속하여 절차 미비를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국회 통고 여부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직접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비상계엄 유지를 전제로 하는 행동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에 찬성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상황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진술조서에 잘 드러납니다.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이에 가담한 정황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으므로 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2차, 3차 비상계엄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국무조정실장 방기선은 피고인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마저도 조금 기다려보자며 묵살하였고, 결국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가 결정되자 그제서야 대통령실로 이동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방기선 실장을 통해 손쉽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신속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건의를 피고인이 묵살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입니다. 오른쪽 휴대폰 사진에서 보듯 방기선 실장은 국무위원 18명이 모두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손쉽게 전체 국무위원을 소집할 수 있었음에도 국무위원 소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총리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실로 나와달라, 국무위원들을 소집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 이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가 정진석 전 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였는데,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피고인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오히려 정진석 전 실장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책무 방기로 비상계엄 해제가 지연되었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시점부터 무려 3시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서 사진에서 보듯이 그 사이 군병력과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었고, 추가 병력 투입을 위한 대기 상태 또한 유지되는 등 피고인의 책임 방기에 따른 내란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도 비상계엄에 동조하며 그 절차의 미비를 보완하려고 하였습니다. 안덕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영현 전 장관은 아까는 의사정족수가 찼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성립하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조태열 전 장관은 그게 무슨 국무회의냐, 말이 되냐고 말하였다고 증언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좀 남아보라고 하면서 부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아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점은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 맞은편에 결재판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 아까 이상민 전 장관 등에게 서명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2024년 12월 4일 05시 18분경으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인데, 국무회의가 해제된 시점에서도 피고인과 강희구 전 실장이 긴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강희구 전 실장은 결재판의 서류를 준비해 피고인을 기다렸다가 피고인과 함께 서류를 살펴보며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논의하는데, 강희구 전 실장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속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나눌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은 없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좀 남아보라고 하면서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확인되고, 피고인과 강희구 전 실장이 이후 공모하여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과 강희구 전 실장의 대화는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 후, 심지어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고 하는 등 어떻게든 이를 도우려고 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괜찮으시면 오전 여기까지 하고 아마 시간상 아마 1시간 정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후에 나머지 하시면 1시간 정도 마무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두 커트 남았고요. 아, 그 뒤에는 네.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범죄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해 2024년 12월 27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기각 사유는 피청구인이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것처럼 2025년 6월 특검의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대통령실 CCTV는 경찰이 2025년 6월경 확보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국무위원,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의 주요 진술이 특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가 피고인의 건의가 아닌 정진석 비서실장의 건의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증거는 헌법재판소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입니다. 피고인의 탄핵 심판을 담당한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CCTV를 보았더라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을 인식하였음에도 오히려 이에 동조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보좌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란 부분까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전 재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오후 재판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이 없으시면 오전 재판 마치겠습니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 재판 과정은 중계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사건 진행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사건 번호 2025 고합 1219호 피고인 한덕수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네, 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피고인 나오셨죠? 네. 특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예, 특별검사부 김형수. 네, 차장검사 김정국, 검사 조현일, 윤기선, 최영욱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 이완희, 정현택, 손철, 고배민, 김도엽 출석했습니다. 네. 네, 재판 진행에 앞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정 질서 위반 행위 등의 연이은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서 재판부 보호 조치를 취해 주신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판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하고 일단 한번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기일에서는 이제 피고인 신문 절차하고 서정조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번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저번 기일에 확인했던 추가 서정조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허석권에 대한 정의신문 조사에 대한 증거조사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 후에 이제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최종 변론,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재판은 오후까지 계속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네, 일단 오전 절차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정조사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변호인께서 의견 있으신가요? 지난번 재판부께서 강의구 조서 내용 중에 문건 폐기 관련 부분 특정해달라고 하셔서 변호인 의견서로 좀 작성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 부분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강의구 관련된 자료는 다 확인해 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36번, 131번, 520번. 네, 이렇게 해서 특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인하시는 취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인해 보시고 오후 기일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제출하신 변호인 의견서 진술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특검 측의 의견은
오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정리를 하고요. 네, 그 저번 길에 허석권에 대한 정의신문 조서가 추가로 증거 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의견이 어떠신가요? 네. 그 증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증거 입증 취지 부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시고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정조사 남아 있는 부분 진행하면서 허석권에 대한 정의신문 조서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고지를 쭉 제시하시고 내용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절차에 이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진행하시죠. 네, 서증조사 진행하겠습니다. 107쪽 순번 1번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2024년 12월 8일자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123쪽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비상겸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진술입니다. 124쪽입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이 소집되어 비상겸 선포 심의를 하며 계엄사령관으로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다는 내용이 심의되었다는 진술입니다. 131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특전사에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선관위 시설 확보 및 외곽 경비, 여론조사꽃 시설 확보 및 경계를 지시하였다는 진술입니다. 181쪽 순번 3번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2024년 12월 9일자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199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무총리인 피고인에게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할 때 김용현 전 장관 자신이 비상계엄 안건을 나누어 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무총리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질문에 김용현 장관은 국무총리께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조금 놀라시는 것 같지만 담담하게 말씀하시면서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반응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은 일부 위원들은 반대를 했고 일부 위원들은 침묵했고 일부 위원들은 동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202쪽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반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203쪽입니다. 기재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은 명확히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국무총리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번 43번입니다. 피고인은 특검 수사 전까지는 자신이 대통령실에서 가지고 나간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문 2장뿐이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중 한 장은 강희구 부속실장에게 주었으며 다른 한 장을 이렇게 검찰 수사 당시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그 피고인이 제출했던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순번 51번입니다. 1632쪽입니다. 피고인 조사 시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자료들을 첨부한 것으로 피고인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 자료입니다. 1901쪽입니다. 순번 59번은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시 제시됐던 자료들로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표 등입니다. 2004쪽 순번 61번도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시 제시됐던 자료들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등입니다. 순번 133번 3824쪽은 피고인이 2025년 7월 2일 특검 1회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그리고 3824쪽입니다. 순번 133번이고 피고인이 2025년 7월 2일 특검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진술서를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입니다. 그리고 순번 63번은 2089-1쪽인데 역시 이상민 전 장관 조사 시 제시됐던 자료들로 뉴스 기사 등입니다. 그리고 순번 136번 3836쪽은 삼청동 안전가옥 CCTV에 대한 실황조사서입니다. 3838쪽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전가옥 회동 관련해서 경찰에서 삼청동 안전가옥 내 외부를 비치는 CCTV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순번 152번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일부 국무위원들의 주거지가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가까운 국무위원들도 오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는지 확인을 위해서 검토했던 공직윤리 시스템 재산공개 정보와 지도 자료 등입니다. 순번 154번 4422쪽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했던 비상계엄 선포문 아까 보셨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이고, 순번 155번 4423쪽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수사기관 조사 중에 워드를 이용하여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서명을 받았다고 하며 자필로 기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양식입니다. 순번 156번 4424쪽은 1980년 5월 17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에 앞에 붙어있는 문건으로 보시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대통령 서명이 있으며 그 아래 1980년 5월 17일 21시 50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는 점 등에서 앞서 보신 강희구 부속실장이 만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27쪽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순번 157번은 1980년 10월 16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에 앞에 붙어있는 표지로 역시 그 형식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35쪽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순번 191번 5505쪽입니다. 순번 191번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2024년 12월 30일자 검찰 진술조서입니다. 5518쪽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경 김정환 전 수행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피고인 등 국무총리인 피고인 등을 부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은 행안부 장관에게 연락했다는 취지의 진술입니다. 5521쪽입니다. 그러고 나서 21시 오후 9시쯤 넘어서 김정환 전 수행실장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추가로 더 불러라 라고 하신다는 말을 들었고, 또한 김정환 전 수행실장으로부터 듣기로는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5527쪽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행안부에 보낸 공문에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5531쪽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를 하니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총리께서 말을 했기에 국무회의라고 생각해서 적은 것이고, 정족수를 채웠고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국무회의라고 기재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순번 197번 5859쪽은 대통령실 CCTV에 대한 2025년 5월 14일자 실황조사서입니다. 대통령실 CCTV는 이 시점 이후에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아서 확보를 하긴 했지만, 이 실황조사서가 작성된 2025년 5월 14일경까지만 해도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실 CCTV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경찰관들이 경호처를 직접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한 후 수기로 메모한 자료를 토대로 실황조사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점이 있고, 시간대별 CCTV 열람 상세 내용에는 각
사람이나 아니면 영상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8183쪽 순번 252번입니다. 내란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던 국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8185쪽에서 당시 피고인은 대통령께 우리 국무위원들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걱정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답변하여 걱정을 했다는 정도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순번 362번 13002쪽입니다. 그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로 경찰청에서 특검으로 이첩한 기록 중 피고인 관련 기록을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이고, 순번 366번 13104쪽은 이상민 전 장관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이고, 13112쪽 순번 367번은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표이고, 순번 368번 13114쪽은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수사보고입니다. 순번 377번 13269쪽은 2024년 12월 3일 피고인이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그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가 국무총리 공간 당직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사보고입니다. 순번 385번은 13778쪽입니다. 대통령실 CCTV가 확인되기 전에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등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시간과 순서 등을 특정한 수사보고입니다. 순번 388번 13969쪽은 앞서 보셨던 피고인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 등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이고, 순번 389번은 두 사람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고, 순번 390번 13976쪽은 비상계엄 관련 뉴스 기사 등이고, 순번 391번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의 내용이고, 순번 392번 13986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지시 문건입니다. 순번 393번 13987쪽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좌석 배치를 그린 그림이고, 순번 394번은 13988쪽은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그리고 순번 395번 13989쪽은 비상계엄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순번 396번 13992쪽은 국무조정실에서 경찰청에 회신한 내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피고인이 주재했던 국무조정실에서 회의 참석자 명단입니다. 주재한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무조정 1, 2차장, 국정운영실장, 공보실장 등이 동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14160쪽 순번 408번은 아까 제시했던 실황조사서 사본으로 제시됐던 자료와 같은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순번 418번은 비상계엄 관련 뉴스기사 등이 첨부된 내용이고, 순번 420번 14697쪽은 앞서 보셨던 비상계엄 선포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순번 421번은 소위 내란 국조특위의 회의록입니다. 14699쪽을 보시면 피고인은 위 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4700쪽입니다. 지난 23일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 역시 계엄 지시 문건을 받아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계엄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어떠한 서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질문에 저는 분명히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14701쪽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이겠지요. 총리가 받은 게 없다면 총리가 받은 게 없다는 지금의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한덕수, 이상민, 조태용에게도 줬다는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증언이 거짓말이거나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요 라는 질문에 역시 총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명확히 자신은 어떤 문건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럼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순번 422번은 14,702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관련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14,703쪽입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순번 452번 15,522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인신문 조서를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서입니다. 첨부된 증인신문 조서 자체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서증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705쪽입니다. 순번 457번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15,781쪽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봤다는 조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자료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질문 그 조경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참석했을 때 앞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서 국정원장이 문건을 보고 있길래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았고 그랬더니 그 내용이 담화문이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하였습니다. 18,067쪽입니다. 순번 531번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 주거지 PC에서 압수한 자료를 기록에 편철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입니다. 18,069쪽을 보시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PC에서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6일경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부탁을 받아 서명을 해주었다는 비상계엄 선포문 앞장 표지 양식이 발견되었습니다. 순번 560번 19,626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기록에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이고 첨부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이미 지난 기일에 서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순번 563번 2096쪽은 기존 실황조사서 기재 중에 잘못 기재되었던 부분을 수정한 실황조사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이고 순번 564번 2098쪽은 그 내용을 수정한 실황조사서입니다. 순번 565번 2139쪽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도 이미 서증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213쪽입니다. 순번 567번은 피고인 조사 시에 제시한 자료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입니다. 그리고 2215쪽 순번 568번은 앞서 보셨던 비상계엄 선포문과 동일한 자료이고 2216쪽 순번 569번은 대통령실에서 강희구 부속실장이 작성해준 메모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관련 자료가 아래와 같다고 하며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을 12월 3일 22시 17분경부터 22시 22분경까지로 기재했고 참석자의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각부 국무위원들 그리고 안건명에는 비상계엄 선포안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작성하여 회신한 바 있습니다. 순번 570번 2218쪽입니다. 자료는 뉴스 기사를 캡처했던 사진을 표로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순번 571번 2219쪽입니다. 이거는 관련 뉴스 기사를 첨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순번 572번 2222쪽은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기록에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입니다. 피고인 작성 진술서는 이미 서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순번 575번은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탄핵되기 전에 국무총리실에서 작성한 국회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적극 반대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그 국민적 충격과 경제, 사회 전반 및 대외 신인도 등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극 반대한 적이 없다는 지금까지의 증거 조사 결과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순번 595번 22,439쪽입니다. 국무회의 개최 절차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의정과장과 통화한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입니다. 22,439쪽입니다. 이때 국무회의 일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 이제 통화를 했고, 그 내용을 수사보고로 작성한 것으로,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고 그 전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경에 국무조정실 의정과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 비서관실 담당자가 서로 연락하여 그 다음 주 국무회의 주재자, 일시, 장소를 결정하고 22,440쪽입니다. 그 내용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각 부처에 공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한 순번 596번 통화녹음 파일 CD는 이 내용을 통화한 내용인데, 이 CD는 특별히 이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없어서 굳이 재생하지 않고 증거를 철회하는 쪽으로 할까 합니다. 아, 철회하시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국무회의 관련된 내용이어서 이 사건 공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예, 처리하겠습니다. 순번 번호가 몇 번이죠? 596번입니다. 596번은 네. 증거 처리하시고요. 네, 증거 채택 취소하겠습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예, 증거 취소합니다. 네, 다음 계속 진행하시죠. 순번 597번입니다. 22,441쪽입니다. 국무회의 담당 사무관이 제출한 일반적인 국무회의 운영 관련 내용이 첨부된 이메일이고, 순번 598번은 그 첨부 파일을 출력한 자료로 국무회의 개요, 국무회의 구성, 국무회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번 599번 22,451쪽은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검토한 수사보고입니다. 22,461쪽을 보시면 과거의 포고령이 위헌 위법했던 것과 동일하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도 위헌 위법하다는 것이고, 22,462쪽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회 등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며 헌법 제8조가 정한 정당제도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되기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순번 600번 22,464쪽입니다. 그것은 1972년 10월 17일자 포고령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번 601번 22,465쪽은 1980년 5월 17일자 포고령의 내용입니다. 순번 602번 22,466쪽은 과거 계엄 포고문과 12.3 비상계엄 포고문을 비교한 내용의 관련 뉴스 기사입니다. 순번 603번은 과거 포고령이 위헌 위법이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순번 605번 22,499쪽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특검 제2회 피의자 신문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2024년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한 3개월 전쯤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피고인이 계엄령 의혹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뉴스 기사가 첨부되어 있고 22,502쪽을 보시면 그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면 즉각 해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야당의 논리는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니 그건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라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등을 첨부한 자료입니다. 순번 613번 22,822쪽입니다. 보시는 채팅방은 각 부처 국무회의 담당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으로 국무위원들끼리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과 다른 것인데 2024년 12월 4일 2시 17분경에 국무조정실 사무관이 이 단체 채팅방에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순번 617번 22,930쪽입니다. 이건 피고인에 대한 특검 3회 조사 시 제시한 자료를 첨부한다는 수사보고이고 22,940쪽 순번 618번은 위 3회 조사 시에 제시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 국무회의 규정 등과 관련자들의 진술 조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순번 623번은 22,985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직원들 조서를 첨부한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이고 행정안전부 직원 조서에 대해서는 지난 기일에 이미 서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순번 625번 23,023쪽은 행안부 직원 손우승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 2024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통상적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의록을 보시면 참석자들의 서명을 하는欄은 없고 참석자들이 참석했는지 여부만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번 627번 23,116쪽은 행안부 직원인 이현관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 2024년 12월 3일에 이상민 전 장관이 참석한 울산 김장 행사 관련 보도자료이며 23,187쪽 순번 629번은 역시 행안부 허승원 조사 시 제시한 자료로 2024년 12월 3일 이상민 전 장관의 일정표 등입니다. 순번 648번은 23,922쪽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화석권 당시 소방청장이 증언한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23,933쪽을 보시면 화석권 당시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하면서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아니면 진입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라 라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나머지 모든 증거에 대한 서중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번 길에 증거 목록을 보면서 이제 증거 서정 조사가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은 제가 특정을 해드렸고 이에 맞추어서 이제 서정 조사가 쭉 진행되었습니다. 네, 서정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변호인 측에서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정 조사는 마무리된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절차는 특검에서 최종 의견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저번 길에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변동사항 없으시죠? 예. 네, 그러면 일단 오전에 진행 가능한 만큼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에 특별히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절차로
특검에서 최종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조사 때 참고하셨던 시나리오 부분은 참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재판부에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이 뜨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 피고인 한덕수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의 2인자이며 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해야 하여야 하고,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있어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상태가 지속 확대되도록 함으로써 방조하거나 또는 이를 위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둘째,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윤석열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사후에 문서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자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위 문서를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셋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계엄 관련자들의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범행에 있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4년 9월경 야권에서 제기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2024년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엄은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분들은 정상적인 분이 아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국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다는 얘기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12월 3일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국회 봉쇄 등 국회 기능을 정지하는 조치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국회 기능이 마비되면 계엄 사태가 장기화되고 권력자에 의한 소위 친위 쿠데타는 권력 독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범죄 사실과 관련한 증거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거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부분입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국정 통할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최고의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통제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중요 정책을 심의할 권한,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런 국무총리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정부 조직법상 국무조정실을 두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 중 그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인데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국무총리가 통제하므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그 임명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통제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대통령의 위헌, 국정행위를 견제할 의무가 있고 국무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권한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며 계엄 해제 또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있음에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등 계엄 해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앞서 본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직접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이 국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는 국무조정실 직제 운영 지침을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 부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고 이는 곧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고의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 가기 전 이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였고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22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임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비상계엄 포고령 1호를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기 위해
최상목 전 장관에게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설립을 지시한 사실을 모두 인식하였으며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직접 수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군경력을 동원하여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 등 윤 전 대통령이 기도한 내란 범행의 세부 계획 및 그 전모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내란 범행에 대한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20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와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에게 텔레그램 좀 봐주시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는 피고인의 2024년 12월 3일과 4일경 통화 내역인데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인 강희구, 김정환 실장 등과 통화한 내역으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긴밀하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들과 이처럼 통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이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연락이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조금 전 말씀드린 피고인이 강희구 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자 메시지에 하고자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텔레그램을 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은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발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 8분경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메시지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메시지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당일 20시경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이 있는 핵심 참모들만 일부 소집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도 그중 한 명이었으며 소집 경위와 도착 시간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김영현 장관부터 피고인까지 당초 대통령이 소집하려고 한 참모들을 소위 8시 멤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순번 8번 이하의 8시 멤버 이하의 국무위원들은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추가로 소집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이는 대통령실 5층 구조도로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모습이고 이 대통령실 당시에 소집된 국무위원들은 대접견실에서 대기하다 집무실로 입실하거나 아니면 바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지시사항을 하달받았습니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기하다가 집무실로 들어간 8시 멤버입니다. 김 전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대접견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점을